안녕하세요. 오늘은 10주차 1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대면을 해서 생동감 있는 강의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겠죠. 예.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수업 주제는 이제 성별 갈등과 문화적 주제라는 소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갈등이다. 또 문화적 문제다라고 하는 거.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성은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성 간의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남성 본위주의고 남성 우월주의 이런 그 역사적 흐름이 이제 비추어서 여성들의 억압이 이제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과 논쟁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여성 억압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제 부단한 끊임없는 그런 그 변화를 계속하는 역사가 되는 건데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 또 여성들이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어떤 이 성적 불평등과 그에 따르는 억압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 저항을 해 왔었죠. 아주 원시 시대 고대 사이에는 이제 모계 사이로부터 시작을 돼서 서서히 그 인류 문화 역사가 이제 변천을 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그 변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인류 문명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점차 여성들이 이제 그 차별 대우를 받는 그 어떤 힘적인 논리에서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차별적인 대우가 계속 되어 왔었죠. 이제 힘의 논리, 소위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그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인류의 그 서구 역사도 역시 그런 상태들이 이제 엮어져 왔는데 그래서 이 서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의 저항, 여성들이 어떻게 항거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여성운동으로서 또는 다른 하나는 그 근본적이면서 사상적 토대가 되어질 수 있는 페미니즘. 이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이나 원시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 역사 시대에서의 그 전쟁 또는 그 정복 이런 그 왕국 이런 그 형성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근현대에서의 그 여성들이 그 핍박됐던 그러한 그 여성의 그 환경을 새롭게 이제 그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그 여성 그 위상을 상회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실제적이고 또 행동주의적인 여성운동이라는 것이었고 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이론적으로 하나의 그 체계를 이루어서 그 사상적 토대를 만들 수 있었던 이런 페미니즘으로 발전되는 이 두 가지 큰 줄기로 발전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1700년대죠.
근데 이제 시민사회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1789년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촉발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얘기하는 왕정시대, 왕이 통치를 하고 국민들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노역을 담당하고 병역을 담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왕권 통치에 의해서 왕들이 그야말로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그 군림하는 그런 그 왕정 시대가 이제 프랑스 혁명, 파리 혁명이 1789년도에 촉발되면서 왕정이 이제 붕괴가 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공화정이 시작이 되죠. 시민들이 이제 그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는 대의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자유주의의 이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의 그 권리 문제도 함께 부각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페미니즘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성의 억압, 물론 이제 시민의 억압, 국민의 억압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이때부터 여성의 권리 문제도 같이 부각되면서 소위 페미니즘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억압의 원인과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여성 해방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 사회에 있어 중심자는 역시 남성이었고 여성은 변두리로 밀려나서 제2의 성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운동은 18세기와 19세기 서구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태동한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여성운동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여성의 그 권리와 평등을 쟁취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싸움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성이 차별당해야 하는가 하는 원인 규명 작업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각의 편차와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미니즘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여성 억압의 성격과 또 근본 요인, 방안과 그 대안 등의 그 관점에 따라서 자유주의, 또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이 네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서구 여성운동의 태동에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사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그 부상하는 시민계급, 이 시민계급의 이념으로 해서 형성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성들은 여기에 이러한 그 운동의 이 사상적인 흐름에 바탕을 두어서 그동안 남성들이 들어온 그 권위와 특권에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고전적인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은 1792년도 울스턴 크래프트의 그 여성 권리 옹호에서 시작되어서 19세기에는 그 밀의 그 여성 예속 또 테일러의 그 저술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서 찾으면서 만인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동등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는 측면, 그 자유, 평등이라는 그런 주의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성운동도 역시 이러한 그 전체의 그 추세 속에서 발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원래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서 찾는 것이죠. 그 어떤 이 왕권이라든지 과거 그 절대 어떤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것은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을 통해서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또 평등주의가 생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인권은 천부 인권으로서 하늘이 준 모든 그 인간들은 누구나가 평등하고 자유스럽고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인권을 갖고 있다. 이 인권은 정부도 왕도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 인권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이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인간이란 대체로 이제 그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존중받는 존재로서 이렇게 인간을 지칭하게 됐는데 천부인권으로서 그것은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성은 사실상 그러한 그 기본 개념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상 고려의 대상이 되질 못했던 것이죠. 예컨대 그 당시의 그 사상가들, 그 로코, 자연주의자들이죠. 로코나 루스 같은 그런 사상가들조차도 일반적인 통념은 그 여성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임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더 우월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바로 이 같은 뿌리 깊은 관념론에 반발을 해서 자유주의 원칙을 여성에게도 철저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평범하게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도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연유에서부터도 유래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뭐 요즘 흔히 쓰는 이제 팩트맨이니 또 뭐 무슨 이게 맨을 쓰죠. 이거 맨이라고 하는 것은 맨카인드 인류의 이제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그렇게 쭉 써왔던 그런 어떤 이 추세, 그런 경향성을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맨을 쓰고 체어맨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 것들을 근자에 이제 체어퍼슨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관념으로서 이념으로서 지속되어 왔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존재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더 우월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프랑스 자연주의 학파들의 사상가들의 그런 그 통념적 관념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그야말로 여성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성별 때문에 그야말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서 이 평등과 재분배, 즉 동등한 임금, 이 동등한 시민권, 그리고 동등한 교육,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동등한 기회, 또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등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권 문제를 처음으로 이론화시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격적인 운동으로 표출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그 의식과 삶에 일어난 변화에 부응하고 이 같은 변화를 가속화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억압의 기초나 기원에 대한 해명이 총체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분석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한 초점의 하나가 바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생각하는 각도, 이해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19세기 이후에 노동계급 여성들이 사회운동에 진출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야말로 19세기인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노동 계급이 새롭게 생겨나는데 여기에 한 축이 바로 여성들의 노동 계급이 바로 사회운동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 문제의 인식도 점차로 이제 정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층 이상 여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계급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억압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이 자연히 여성 문제와 경제적 억압 구조를 연결해서 파악하려는 이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스주의의 그 여성 해방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 모순의 선차성을 인정하면서 여성 억압을 낳는 궁극적인 요인을 사적 소유제 혹은 현대적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이 막스주의의 그 페미니즘에서 중추가 되는 것은 이 여성 억압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탐구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억압 구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고전적인 논의는 엥겔에서 시작되는데 그는 그 출산에서 역할 차이라든지 또 남녀의 그 생물학적 차원에서 비롯된 이 성별 분업 이것이 인간 사이 최초의 분업이라고 이렇게 관점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업이 좀 더 강화되면서 집안일과 바깥일을 남녀가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변화로 바깥일이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남성이 이 지배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성 억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즉, 이 성별 분업 자체보다는 그것을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로 바꿔놓은 그러한 이 생산, 소유의 관계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엥겔에서 시작된 막스주의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에 있어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문제를 사회 구조적이고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사회 전체를 통일적인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여성 억압을 설명해내는 틀을 만들어냈다는 업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원론의 이 반복과 이 도식화로 인해서 결국 그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여성 억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생겨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고도 근본적인 흐름이 바로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이 급진주의에서 그 여러 억압들 가운데서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고 가장 만연해 있으며 가장 뿌리 깊은 것은 바로 여성 억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 종족을 지배한다. 그리고 또 여성들로부터 주로 이익을 누린다. 이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나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엥겔스나 이제 막스가 바라본 관점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로 남성 집단이라고 이렇게 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제, 소위 얘기하는 이 가부장제야말로 바로 남성의 그 여성 지배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요 이론은 파이어스톤이 얘기하는 성의 변증법과 그리고 밀레토의 그 성의 정치학이라는 그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스톤의 논의는 여성 억압의 토대는 바로 여성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특성 자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것은 남성에게 의존할 수 없는 억압의 구조가 됨으로 해서 여성이 해방되려면 생물학적 가족이 철폐되어야 하며 그리고 출산과 성을 그 여성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급진적 페미니즘의 명제들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부권제 또는 남성 지배,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러한 그 지배가 있었던 그 지배가 바로 여성 억압의 뿌리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이 정복당한 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고 압제자인 남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다른 여성들과 함께 운동 속에서 쏟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명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과 문화를 소유한다. 또 여성의 양식이 모든 미래사의 토대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그 파이어스톤의 논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의 성이 여성 자신에게 되돌려지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남성과 동격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이성애를 평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이성애 자체의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자매애 내지는 그 레즈비언이즘까지도 연결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애, 그리고 출산, 그리고 육아 등 이 다양한 사적인 문제들을 학문적이고도 사회적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여서 여성 대중의 광범한 의식화를 이루어낸 공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성 지배체제라든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틀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지나친 어떤 문제의 단순화 결정론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모성애 그리고 이 어머니 노릇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바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릅니다. 주로 서구의 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여성운동 초창기에 모성이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신화에 도전하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모성은 억압적인 요소와 성취적인 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변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모성에 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이 생물학적 모성을 억압의 원인으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과 또 반대로 모성을 여성 해방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파이어스톤과 오클리로서 이 생식을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보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보면서 생물학적 모성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면 그 후자의 입장에서 속하는 그 오브라이언은 생식을 여성 해방의 원천으로 봅니다. 반대적 입장이죠. 해방의 입장, 반대의 입장인데 이 생물학적 모성을 옹호하는 이 주장을 펴게 됩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모성 논쟁도 이제 변화를 걷게 되는데, 즉 여성이 어머니가 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이 경험에도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성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둘러싼 이 페미니즘 내에서의 긴장과 양면성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후기에 억압에 대한 반발로 어머니 되기를 반대하는 것, 그것은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기 부정적인 그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이 점과 이러한 영역들에 내포된 억압성은 그야말로 그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적인 사이화에 의해서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지적, 그 자체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재생산과 모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성을 둘러싼 논쟁들, 이것은 모성을 찬양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 하는 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모성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주창하면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 모성에 관한 현존하는 상징적 의미들이 고정적이고 변화 불가능한 구조냐,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냐, 그리고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력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구에서는 이러한 모성에 대하여 여성 억압의 중심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모성으로 환원된 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모성으로 규정했던 사회가 이제는 여성은 그야말로 사회적 일꾼으로 규정하게 되자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바로 모성으로 인한 부담의 면제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부담의 가중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축은 여성의 성적 욕망입니다. 최근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성과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의 성적 욕망과 모성 사이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타협안은 미시적 또는 매력 있는 슈퍼우먼으로 기결됩니다. 매력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이면 그야말로 그러한 일도 유능하게 잘하는 여성상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모델이 바로 슈퍼우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모성 담론의 이 지배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빅토리아주에 있었던 빅토리아주 이후의 백인 중산층 가정을 모델로 한 모성 담론인 것입니다. 이 빅토리아 시기 영국에서의 그 빅토리아 시기는 가정 중심성이 탄생한 바로 그러한 시기였죠. 당시 많은 작가들은 여성의 기본 임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있는 천국을 만들어주는 가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그 소설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작품들이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었었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에게 있어서 이 삶의 중심을 바로 이룬 것은 성이 아니라 모성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오면 이 모성은 더욱 강조가 되죠. 이 시대의 여성들의 그 삶은 그야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라 절망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황금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페미니즘이 대두된 배경은 모성 찬양, 이 모성 찬양과 가정성의 그 창조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적 규범의 확립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문화적 규범으로서의 모성상과 이 가정 중심성은 중산층 여성에서나 노동자 계급 여성에서나 다 같이 질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페미니즘에서 모성에 대한 접근은 여성이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듯이 모성 또한 사회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그 연구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마다 시대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의는 다르며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가 있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의 여성,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정체성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이 담론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집이나 모성의 경계 밖에서 구축해가면서 모성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왜곡과 전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페미니스트 학자들 내에서도 이 모성에 대한 이 관심에 따라서 정의를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주의 입장, 이 입장에서는 여성의 그 모성 환원론에 대한 대항 담론의 형성으로서 출산 양육의 분리, 모성의 사회적 구성과 그 구성 과정의 권력적 이해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즉
모성 이전에 개별 인격으로서의 여성의 정치권 그리고 경제권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권론적 페미니즘의 주장은 그 여성 인격에 대한 사회적 필요라는 현실과 맞아떨어져서 이 사회적 양육론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권론이 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면에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보살핌, 양육 이런 것 등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전통적 모성성이 바로 여성의 근거, 더 나아가 도덕적 우월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 페미니즘은 여권주의를 넘어선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간의 여성사에서 중요한 축은 양성 간의 차이에 대한 입장의 변화입니다. 양성의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입장에서 양성 간의 차이를 적극 부각시키는 입장의 선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 차이의 근거는 여성의 모성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부정은 곧 모성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그리고 차이에 대한 인정은 모성 전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론을 펴면서 여성 우월론을 펴는 여성주의 입장은 평화주의 여성론과 생태주의 여성론과 전맥되어 있습니다. 평화주의 여성론의 그 입장에서는 이 폭력적인 사이에서 이 보살핌의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보살핌의 화신이라고 하는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여성들의 실제 경험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점을 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주의 여성론 역시 여성의 모성성을 윤리적 우월성의 근거로 보는 것입니다. 여성운동과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 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는 우리 그 지구촌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도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열린 사회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보다는 그 섬세함 그리고 뛰어난 두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그야말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과 지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오히려 여성의 능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남녀의 그 경제적인 대가나 권위 등도 이 대등해지는 통합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21세기 그 사회는 남녀 평등 문화가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의 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호주제 논의가 또 각계각층의 그 여성 할당제 문제라든지 여성 기업인들의 그 증가 추세라든지 또는 최초의 그 여성 장군 또는 장관들 뭐 이런 등등 이런 그 여성 경찰 여성의 대통령까지도 있었죠. 그 여성 경찰의 그 활약상, 여성 군인들 이런 이런 것들이 여성의 그 사회적 진출이 그야말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인류 우리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이 사회 현상과 인식의 변화들은 그야말로 유사 이래 지속되어 온 성별 갈등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해방 운동의 그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와 한국에서 여성 운동의 쟁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학의 추세는 각 학문 분야에서 여성학적 연구와 지식 축적이라는 그 시도와 독자적 통합, 사회과학으로서의 여성학을 부상시키는 것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학의 논란점인 이 여성학의 정치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객관성과의 접목이며 여성주의 사회과학을 기존 사회과학과 구분되는 독자적 학문 분야로 세우는 문제와 여성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이는 이 보편적인 여성주의 이론을 거부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여성 해방론의 흐름을 보면 밀은 이미 1867년에 여성 참정권 협의 전국 연맹을 결성한 바가 있죠. 그래서 1963년 이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가 1960년대 이후에 새로운 여성 해방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부 소위의 그 경험을 담은 이 책의 그 반영이 그야말로 대학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의 초점을 맞춘 강좌가 개설되기까지도 했습니다. 1966년에는 전국 여성기구의 공동 창립이 있었고 1973년에는 최초의 여성은행이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서구 여성학자들의 일 중 많은 부분은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들 간에서도 서구에서의 흑인 여성이나 비서구권 여성들의 문제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1970년대 멕시코 페미니즘은 중산층이 주도를 했고 서구 여성학의 요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멕시코의 상황은 각기 다른 지역의 여성들의 문제가 지역적, 세계적 여성의 문제들과 얽혀져 있는 것이었는데, 헝가리에서는 여성 문제가 공산주의 이념과 함께 진행되었었고 전환기에 여성 문제는 다시 또 대두되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그 유산, 또 위자료 문제 또는 매춘, 이러한 이 특수한 문제들과 관련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서구 여성학은 그야말로 헝가리에서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성학이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되었고 또한 지역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어떤 자신만의 활동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 운동가들은 말레이시아 여성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될 이론들을 정립하고자 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복잡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학자들은 서구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말레이시아 여성운동 상황과 이제 비슷하죠. 여성운동은 국가의 독립운동과 병행이 되었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고용평등법과 같은 법 제정과 병행해서 여성운동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용평등이 여성의 권리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여성운동의 효용성 등은 그들이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페미니즘의 의미와 연관성은 실험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갑자기 대두될 수도 있고 천천히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페미니즘 이론은 성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가부장제를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미니즘 이론과 여성운동은 결코 일관되고 단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생성되고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일 문화적 페미니즘은 인류학에서의 모든 용이한 상대주의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정치적 균형의 그런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스타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국제인권운동 및 다양한 기구들, 예컨대 유니세프라든지 WHO, 나토 등과 함께 오늘날 주로 경멸의 대상으로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 숱한 인류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 해방론이 갖는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